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운 좋은 놈의 아찔한 불행 등 두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홍윤성의 집안은 비록 살림이 예전 같지는 않았으나 대대로 학문을 중히 여기고 몸가짐을 삼가온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벼슬이 없더라도 글을 읽고 예를 지키는 것이 가문의 이름을 잇는 길이라 여겼죠. 그러나 홍윤성은 그러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읽는 일에 뜻을 두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술자리에 어울리고 여색을 쫓는 일이 잦아지자 집안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도 홍윤성은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방에 앉아 기다리던 숙부는 문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죠. 네 이놈, 대체 이게 몇 번째냐? 홍윤성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밤이 새도록 나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 홍씨 집안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숙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풍을 드먹였고 글 한 줄 제대로 읽지 않으려는 조카의 행실이 얼마나 집안을 욕되게 하는지 따져 물었죠. 그러나 홍윤성은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숙부의 말보다도 얼마 전 손에 넣을 뻔했다 놓친 그 여인의 얼굴이 더욱 또렷이 떠올라 있었죠. 아,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는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며 숙부의 꾸짖음을 귀찮은 잔소리쯤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철이 들 날이 있으려니 하고 참아왔다. 허나 이번만은 다르다. 숙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더는 내 눈앞에서 네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에도 홍윤성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렇게 하시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태도에 숙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어요. 네가 어디 가서 무얼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이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거라. 홍윤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죠. 짐이라 해봐야 괴나리 보찜 하나뿐이었고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손놀림도 거칠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려 할 때 숙모가 급히 달려나왔죠. 윤성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숙보가 노하셔서 그런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숙모는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런 말은 오래가지 않는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게다. 그러나 홍윤성은 손을 뿌리치듯 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집을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숙모의 말에도 그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숙모님, 그동안 신세 많이셨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죠.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나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홍윤성은 가문과 인연을 끊듯 집을 떠났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끝으로 이어질진 그 자신조차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집을 떠난 홍윤성은 곧장 한양으로 향했어요. 집안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그는 세상이 넓으니 갈 곳이 없을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양은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 몸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기대는 도성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지요. 수중에 가진 돈은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여관을 전전하다가 이내 뒷골목 허름한 움막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품을 팔지 않으면 끼니를 잇기 어려웠고 하루 품을 팔아 받아든 돈으로는 쌀 한 대 사기도 빠듯했죠. 몸을 쓰는 일은 익숙했으나 날마다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그가 생각했던 한양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봐, 거기 짐이나 좀 나르지 않겠나? 장터에서 누군가가 부르면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어요. 삭시 얼마냐 묻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날이 많아졌죠. 저녁이 되면 팔과 허리가 쑤셨고 막걸리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함께 품을 팔던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홍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흐렸죠.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 왔네. 그는 자신의 집안이나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고 되려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전 집에 있을 때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이곳에서는 타인의 눈길 하나하나가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좁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곱씹어 보기도 하였으나 곧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보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더 쉽게 떠올랐죠.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않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 여겼죠. 한양에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이 많았고 그들 또한 처음부터 잘 나간 것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품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그의 귀전에 지나가는 선비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죠. 자네 홍괴간에 가보았는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홍윤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비들은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쪽집게 점쟁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앞날이 갈린다는 소문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홍윤성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자가 있다면 나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날 밤
홍윤성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도 같은 품팔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날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홍윤성은 낡은 옷을 꺼내 깨끗이 빨아입었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사람을 만날 체면은 갖추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전날 들었던 홍괴관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집이 있다는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여 헛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달리 기댈 곳이 없는 처지에서 그 가능성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홍괴관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었어요. 주변 집들에 비해 담장이 노었고 대문 또한 단정했지요. 홍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가 소리치자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하인은 홍윤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뉘시오? 나는 홍계관 어르신을 뵈러 왔소이다. 하인은 대답 대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태도에 홍윤성은 괜히 자존심이 상해 문을 붙잡았죠. 어디서 함부로 문을 닫는단 말이냐?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며 소란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안쪽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홍계관이 문을 열고 나왔죠. 그는 밖을 둘러보다가 홍윤성을 보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내 버선발로 달려나와 하인들을 꾸짖었죠. 아니 무슨 짓들이냐? 어서 나으리께 사죄하지 못할까? 홍계관은 홍윤성을 사랑방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뜻밖의 대접에 홍윤성은 자리에 앉아서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헛기침만 연거푸했죠. 누추한 집에 귀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황망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홍윤성은 당황해 물었어요. 아니 귀하신 분이라뇨? 혹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홍계관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께서는 장차 큰 벼슬에 오르실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어찌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홍윤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정말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저는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으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홍윤성의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쯤이요? 홍계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나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지않아 운이 트일 것입니다. 며칠 후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홍계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에 앞서 나으리께 약조를 하나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약조라뇨? 지금부터 10년 뒤 나으리께서는 형조 판서에 오르실 것입니다. 홍윤성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형조 판사라면 정말로 그 자리 말이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제 아들이 큰 죄를 지어 죽을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오늘을 기억하시어 부디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홍괴관은 그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홍윤성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마음은 그 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0년 뒤의 일이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리 된다면 오늘의 약조를 잊지 않겠소. 그 말에 홍계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오. 모월 모일 정오 무렵에 한강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나으리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다만 욕심을 앞세우지 마시고 덕을 쌓는 데 힘쓰신다면 앞날은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홍윤성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덕이니 욕심이니 그런 말은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며칠 후와 출세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한껏 들뜬 채 홍계관의 집을 나섰어요.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이젠 내 인생도 달라질 때가 온 것이다. 홍계관이 일러준 날이 되자 홍윤성은 이른 아침부터 몸을 움직였습니다. 혹여 시간을 놓칠까 마음이 급해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한강가에 도착해 있었죠. 강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멀리서는 북과 악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양대군이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비단 옷을 입은 시종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기생들은 노랫가락을 맞추며 술자리를 돋우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측근인 권나음과 하명회 등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흥겹게 웃고 있었어요. 그 위세는 임금인 단종보다도 더 크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홍윤성은 멀리서 바라보며 실감했죠. 저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 아닌가? 그는 부러운 눈길로 배를 바라보며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강가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기척이 일더니 어디선가 10여 명 남짓한 사내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생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시종들은 우왕좌왕하며 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수양대군을 죽여라! 괴 한 대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윤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홍계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래, 맞아.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이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홍윤성은 그대로 강물로 몸을 던졌죠. 찬물이 몸을 감쌌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배를 향해 힘껏 헤엄쳤습니다. 배에 올라서는 순간 괴한 하나가 이미 수양대군을 향해 칼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홍윤성은 몸을 날려 그 괴한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괴한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괴한들이 일제히 홍윤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놈부터 배워라! 그러나 홍윤성은 어려서부터 힘 하나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지요. 그는 달려드는 괴한을 붙잡아 강물로 던지고 또 다른 자를 발로 차내며 맞섰습니다. 배 위는 순식간에 몸싸움이 격렬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은 하나 둘씩 강 속으로 떨어져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하였죠. 모든 소란이 가라앉자 홍윤성은 곧장 수양대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은 그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는 홍윤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름이 무엇인가? 홍윤성이라 합니다. 오늘 일은 반드시 기억해 두겠네. 내 잊지 않겠어.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홍윤성은 수양대군의 곁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권력의 주변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품팔이로 끼니를 걱정하던 처지였으나 이제는 수양대군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홍윤성은 그날 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과연 헛된 말이 아니었군. 그 순간부터 홍윤성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힘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홍윤성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죠. 수양대군의 곁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그는 자연스레 권력의 중심에 드나들게 되었고 사람들의 태도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들이 먼저 말을 걸었고 이름을 밝히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홍윤성은 그런 변화를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자 홍윤성의 출세는 더욱 빨라졌어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벼슬은 하나씩 높아졌고 어느새 그는 형조의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형조 판서라 불렀고 그 앞에서는 말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했죠. 그날도 홍윤성은 형조에서 죄인들을 문초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치를 살폈고 그는 묻고 싶은 것만 간단히 물으며 형식적으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죄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형조의 아전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죠. 아이, 감히 어디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떠드는 것이야? 그러나 홍윤성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소인의 부친은 홍계관이옵니다. 아이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윤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전 한양의 허름한 골목에서 들었던 말과 약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는 한동안 말없이 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홍계관이라. 그자가 아직 살아있느냐? 아닙니다. 몇 해 전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훗날 제가 옥에 갇히게 된다면 꼭 대감마님께 제가 홍계관의 아들이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형주와는 잠시 침묵에 갇혔습니다. 홍윤성은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죠. 약조를 지켰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가늠해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죠. 이미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의 말은 들었다. 죄수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으나 홍윤성의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허나 죄는 죄다.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야. 그는 곧바로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아니, 대감마님. 그렇게 죄수의 외침이 울려 퍼졌으나 홍윤성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그날 이후 그 일은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홍윤성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고 과거의 약속이나 정 따위는 더 이상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권세를 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지위와 그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홍윤성은 한때 자신의 앞날을 점쳐주었던 사람과의 약조를 스스로 끊어내며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홍윤성의 집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청하는 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 인맥을 만들고자 찾아오는 자들이 줄을 이었죠. 그는 그런 방문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그만한 자리에 오른 것이 모두 자신의 운과 능력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 하나가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긴 여정의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죠. 그는 바로 자신의 숙부였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늙어 보였고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어려 있었죠. 숙부는 집 안으로 안내되어 홍윤성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윤성아, 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여 내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다. 홍윤성은 말없이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욱 컸죠.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렵구나.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내 염치 없다는 것도 안다. 숙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허나
식솔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다. 네가 힘이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벼슬 자리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윤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숙부를 훑어보듯 바라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죠. 숙부님께서 가진 논을 제게 넘기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숙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말 그대로입니다. 숙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네 놈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식솔들이 겨우 면마지긴 논으로 연명하고 있거늘 그것마저 빼앗겠다는 말이냐?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돌려 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윤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숙부님, 그냥 가시렵니까? 그 말에 숙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이놈아,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빼앗을 것이 없으니 이제 숙부의 것까지 넘보는구나. 그 순간 홍윤성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고 있던 칼을 뽑았죠. 이 늙은이가 아직도 사정을 모르는 모양이군. 숙부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내가 누군지 가르쳐 드리려는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윤성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숙부는 미처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쓰러졌죠.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홍윤성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숙부의 시신을 끌고는 뒷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 시신을 내팽개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차를 내우려다 문틈 사이로 이를 본 계집종이었죠. 그녀는 놀라 입을 스스로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굳어섰고 그날의 광경은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홍윤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미 권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고 한 사람의 목숨쯤은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숙부가 한양으로 떠난 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끊기자 시골에 남아있던 홍윤성의 숙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길이 험해 자주 오가지는 못하던 형편이었으나 더 기다렸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직접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한양에 도착한 그녀는 지나가는 노인을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홍윤성 대감의 집이 어디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남루한 차림을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아이고, 지금 뭐 이꼴로 홍대감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오? 아니,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홍대감집에 가려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될 텐데. 숙모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홍대감의 숙모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고 계신 모양이군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장안에 퍼진 소문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숙부가 한양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을 듣는 동안 숙모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끝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했습니다. 며칠을 알아눈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킨 숙모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찾았죠. 그러나 홍윤성의 권세 앞에서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숙모는 죽기를 각오하고 대궐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으나 사정을 들은 문지기들은 차마 모른 체 하지 못하고 끼니 때마다 음식을 건네주었죠. 그녀는 밤이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고 낮이면 문 앞을 서성이며 임금의 행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가가 대궐문에 나서고 있었어요. 숙모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나갔죠. 전하,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세조는 곡소리가 너무도 처절해 어가를 멈추게 하고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사연이기에 이리 통곡을 하느냐? 숙모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과거의 일부터 남편이 한양에서 죽임을 당한 일까지 빠짐없이 아뢰었어요. 말을 잇는 동안 여러 번 목이 메었으나 끝내 모든 사실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이내 얼굴을 굳혔죠. 권세를 믿고 인륜을 저버린 자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는 곧바로 홍윤성을 불러 문초하게 했습니다. 홍윤성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언과 소문 앞에서 끝내 말문이 막혔죠. 세조는 그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고 숙부를 죽인 폐륜과 약조를 저버린 그때의 행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쌓은 벼슬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세조는 극형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홍윤성은 한때는 운명을 믿고 출세를 꿈꾸던 인물에서 권세를 앞세워 인륜을 끄는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자신을 키워준 숙부의 피와 저버린 약속의 대가는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힘이 생기자 인연을 부담으로 여기며 마침내
자신을 길러준 숙부마저 권세 앞에서 제거해도 될 존재로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윤성은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라 인식하지 않으며 늘 법과 지위, 계산을 앞세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약속과 인류는 지킬 힘이 없을 때보다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일 때 시험받는다는 것이죠. 홍윤성은 벼슬을 얻기 전에는 약조를 쉽게 맺었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그 약조를 아무렇지 않게 끊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자신을 대신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점점 잔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더 큰 권력도 새로운 적도 아닌 그가 가장 가볍게 여겼던 한 사람의 끈질긴 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사람의 행실까지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죠. 홍윤성의 죽음은 벌이라기보다 자신이 선택해온 삶이 끝내 되돌아온 결과에 가깝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운이 따를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운으로 얻은 자리는 덕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곧 파멸의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옛날 어느 왕의 시대, 두로는 어전 아래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왕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진한 술래가 흘러내려왔죠. 이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고개를 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 또렷해졌습니다. 두로야, 왕이 느릿하게 불렀죠. 왜 그리 말이 없느냐? 두로는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기력이 왕성하시니 소신이 감히 아랠 말씀이 없사옵니다. 왕은 짧게 웃음을 흘렸죠. 그래. 말이 많으면 목이 먼저 달아나는 법이지. 그 말에 두로의 손이 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드는 쪽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먼저 섰기 때문이죠. 그 순간 예전에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전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던 노신아, 통촉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아들던 화살. 그 이후로 궁궐에서는 나라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고 말이 닿을 수 있는 선부터 계산했습니다. 두로는 알고 있었죠.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나 충성심이 아니라 그저 표적이 되지 않는 처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라, 두로. 오늘은 네가 과인의 베개가 되어라. 두로는 잠시 판단을 정리한 뒤 고개를 더 숙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죠. 예, 폐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더 말할 가능성이 지워지고 어디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만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두로가 왕 곁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자 모본 왕은 만족한 듯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아, 그래. 과연 네 등판은 아주 쓸만하구나. 늙은 것들보다는 낫다. 두로는 아무 대꾸 없이 등을 더 굽혔습니다. 왕의 머리가 그의 옆구리에 닿았죠. 자세가 불편했지만 움직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죠. 잠시 뒤 왕이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두로야,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그게 옳은 것이다. 왕이란 원래 그런 자리에 서는 법이니라. 두로는 잠깐 계산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사옵니다. 그러자 왕은 코웃음을 쳤죠. 마음이야 멀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말만 잘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그만이지. 그 말에 두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보태는 것은 이득이 없었습니다. 위험만 늘릴 뿐이었죠. 궁궐에서 말은 설득의 수단이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 도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왕의 말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술에 젖은 숨결이 가까워졌죠.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 말을 끝으로 왕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로는 그대로 자세를 유지했죠. 왕의 무게와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견디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말을 잃고 누가 판단권을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숨소리가 일정해지자 어전하는 더 이상 소리가 의미를 갖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두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가슴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고 그 움직임이 반복되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기다리는 동안 지나간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어전에서 쓰러진 노신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관복을 여미고 물러났던 대신들, 왕이 지나간 뒤 문을 닫고 소리를 삼키던 사람들, 그 장면들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전달되지 못한 요청들이 같은 형태로 반복된 결과였죠. 두로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자신의 품속으로 옮겼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익숙한 감촉의 칼자루였죠.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더는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낮게 말했죠. 폐하, 이제는 소신이 듣겠사옵니다. 왕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전달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일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죠. 두로는 짧게 호흡을 정리한 뒤 한 손으로 왕의 입을 눌렀습니다. 잠결에 미세한 반응이 있었지만 왕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죠. 두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빠르게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정해진 동작이 한 번 실행되었고 거기서 멈추었죠. 왕의 몸이 잠시 긴장한 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로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죠.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왕의 숨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저는 여전히 고요했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죠. 두로는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왕의 무게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래 눌려있던 한 나라의 벅찬 숨결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두고 누구도 시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밤사이 잠들었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었고 궁궐은 별다른 소란 없이 문을 닫았죠. 조사도 추궁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이름 역시 그날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남아있지 않았죠. 다만 더 이상 그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대체 누구였을까? 두로는 처음부터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을 가까이서 보되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래 머문 사람이었죠. 기록에 이름이 자주 오를 이유도 사라질 때 문제가 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두로는 상소문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신하들이 올린 말들을 옮기고 형식을 고치고 어투를 낮추는 역할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 통과되고 어떤 말이 지워지는지를, 그리고 어떤 문장은 고쳤으면 살아남고 어떤 문장은 손대는 순간 위험해지는지를 말입니다. 왕이 즉위한 뒤 두로의 일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상소는 줄었고 남은 것들은 대부분 형식만 갖춘 것들이었죠. 나라의 사정을 말하는 문장은 사라져갔고 충성을 확인하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두로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죠.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이 먼저 섰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한 번도 말이 과했던 적 없는 노 신하가 어전에서 화를 입은 뒤였습니다. 그 노 신하는 요구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고했고 처리되지 않은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정리되었죠. 그날 이후 두로는 상소문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확인했고 문제의 핵심은 눈으로만 넘겼죠. 읽고 기억하는 것조차 위험해지는 시점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곁으로 불려간 것도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반응이 없고 자리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왕의 기준에 맞았을 뿐이었죠. 두로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묻지 않았고 제한하지 않았으며 필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죠. 이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끝이 난다는 쪽에 가까운 판단이었어요. 두로는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이 아니었죠. 다만 끝이 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적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기로 한 결정은 분노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전에도 그는 여러 가능성을 이미 지워놓은 상태였죠. 말은 가능성이 아니었고 기다림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계산에서 빠져 있었죠. 이후 왕에게 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그를 즉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갈래의 혈통에서 새 임금을 맞이했죠. 공식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선택이 무엇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바로잡을 수 없는 통치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굳이 입에 올릴 필요는 없었죠.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인식만 남았죠. 그가 충신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궁궐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모든 말이 멈추는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한 폭군을 제거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정의의 승리나 영웅의 탄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말로써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입퇴막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갑게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 속에서 말은 설득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이며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사람을 표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문제를 토론하거나 바로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었죠. 드로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외치지 않고 체제를 바꾸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씩 사라진 선택지들 끝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놓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말하는 비극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나설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바로잡을 수 없는 통치는 결국 말 없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며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게 만든 구조 자체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죠. 두로의 선택은 결단이나 신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붕괴를 늦추기 위한 최소한의
처리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행위는 미화되지 않고 그 이후의 삶 또한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비극의 원인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끝내 말할 수 없게 만든 구조 그 자체에 있음을 조용히 전해주고 있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